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복분자 이렇게 그 명칭들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너무 야하게 짓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복분자가 그게 뭐죠? 요강을 깨트린다는 얘기죠. 그 분자가 뭐죠? 그 동의분자. 복이 뭐죠? 깨트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분자를 먹고 오줌을 싸면 힘이 좋아져서 요강을 깨트린다 그래서 뭐죠? 동의분자. 동의, 이렇게 동의. 이게 요강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그 요강을, 동의를 깨트린다. 그죠? 약 한 번도 웃기잖아요. 그죠? 약 한 번. 먹으면 뭐예요? 막 힘이 좋아져가지고 뭐죠? 밤에 막 문 막 열고 다닌다. 그죠? 매춘부도 웃기고, 그죠? 말씀드렸죠. 그죠? 매춘. 봄을 파는 여자. 그죠? 보면 이름을 참 해악들어 짓는 것 같아요. 16번입니다. 현행 민법상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1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거가 되죠.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그 소유권자를 결정한다는 지면은 X죠. 2번 취득시에 있어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의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X죠. 왜냐하면 자주점임은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3번 같은 질문 조심하셔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그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또는 갑이 잊어버린 물건을 을이 주소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병은 이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는 있지만 도품 유실물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인 갑이 병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법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숫자보다도 숫자 앞에 붙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2년이냐면요. 도난이면 도난 당한 날, 도난 시부터 뭐죠? 2년이고요. 만약에 유실물이면 유실한 때부터 뭐죠?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병이 샀을 때, 양수한 때부터 2년이 아니기 때문에 요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요런 식의 지문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 기간도 10년짜리가 있고 몇 년짜리가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죠. 그죠? 이것도 숫자를 바뀌는 게 아니라 뭐죠? 요 앞에 말. 그래서 작년에는 뭐죠? 취소가 가능한 날로부터 3년 해가지고 뭐죠? X로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이 답이죠. 취득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증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후에 매수를 제의하는 것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도 아니고요. 자주점유증이 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X죠.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17번입니다.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등기 능력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없다는 말은 등기 자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공유, 지분에 관한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처분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요 처분 금지 특약은 아예 뭐 할 수 없죠?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자입니다. 이것도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신청하는 등기 신청서에 이자를 적는 난이 없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경우는 이자는 등기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겠죠.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자가 담보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X에. 아예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등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정 공용 부분, 다른 말로 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은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아예 뭐 할 수 없죠? 등기할 수 없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1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항상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는 항상 그 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고요. 1번 조심하셔야 되고. 2번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우리가 계속했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공유란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3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3분의 1이지 목적물의 3분의 1은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타인의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5번 공유물의 분할에는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따라서 이 중 일부를 제하고 행해진 공유물의 분할은 항상 무효입니다. 이것이 재판상 분할이라도 무효고요. 협의 분할이라도 무효입니다.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18번이죠. 지상권과 임차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지상권의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9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의 취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갑소유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에 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가진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게 됐다면 요 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의 밑바닥 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그 범위가 뭐죠? 확장이 됩니다. 한 필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한 필지 토지 전체가 법정 지상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정 지상권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법정 지상권의 효력은 지상 건물이 소재한 한 필의 토지 전부에 미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한 필지 토지 전체가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처분 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었고 원시적으로는 처음부터는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어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으면 돼요. 원시적으로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면 매매 계약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맨 처음부터 뭐 할 필요 없어요?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며 토지의 승계 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말 그대로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고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가 있죠. 5번도 맞죠? 견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그 기간은 30년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지만 책임은 좀 강화돼요. 1번 전세권자가 목조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되죠. 따라서 2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가 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비 상한은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전세권자는 목조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앞에 나왔던 법정지상권이고요. 5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2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유익비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익비를 유치권 성립했는데 유치권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또 반드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2번 채권이 목적물 점유 중에 생긴 것이 할 필요는 없다. 즉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결연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봄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므로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중요하죠. 임차인이 만약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면
일단 그 목적 부동산을 원래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뭐로 이해하죠? 보존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의하실 것은 차임은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차임액에 상당하는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 상한을 이유로 종로의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을 종로의 용법대로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반환 충족금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연히 물건을 맞바꾸어 간 경우고요. 이것도 뭐죠?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3번이죠. 그죠? 4번. 그죠? 2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원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에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되죠.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원본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지연배상금 몇 년분에 하나죠? 1년분에 하나고 이에 반해서 이자는 뭐죠? 무제한, 특별한 뭐가 없죠? 제한이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저당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등기될 수 없으므로 담보되지 못한다. X. 실행비용은 등기를 못해도 안 해도 담보가 되죠. 2번 저당권은 저당물에 압류가 있는 경우 하나요. 그 과실에 미친다. 맞습니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죠.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죠. 3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 1년분에 하나한다. X죠. 1년분에 하나는 것은 뭐죠? 지연배상금이고 이자는 뭐죠? 무제한이죠. 4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죠. 뭐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요. 조건부, 기한부, 불확정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으므로 4번 조건부, 기한부로 발생하게 될 채권은 불확정적이므로 이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미치는 겁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됐는지 설정 후에 부합됐는지 따지지 않으므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수의 X 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얘기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근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을 담보한다는 거죠.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채권이 발생됐고 그 채권이 채권 최고액 범위다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되는데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는 채권액이 뭐가 돼버려요? 확정이 되죠. 채권액이 확정이 되니까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없어요? 담보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 저당권으로 뭐가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되므로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담보되지 않습니다. 왜요? 일반 저당권 담보가 되니까요. 근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일반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무엇은 담보가 돼요? 이자는 담보가 되겠죠. 따라서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무엇에 의해서 돼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일단 답은 1번이죠. 경매 개시 결정 이익이 있은 후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면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경매 신청으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됐으면 취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아요. 답은 1번이고 2번 갑의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갑의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담보되지 않고요. 다만 비교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4번이죠. 4번.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엇은요?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담보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주의하셔야 되겠죠? 채권 최고액에 뭐는 뺍니까? 실행비용은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근저당권에 관한 모든 지문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관한 지문은 요 5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2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X예요. 1번을 맞다고 생각하신 분은 문제를 잘못 읽으신 건데 보시면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 X죠. 요역지 소유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역권이 뭐죠? 종된 권리이고 요역지를 팔아먹으면 지역권이 뭐예요? 쫓아가는 것이지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죠. 3번부터 볼까요? 3번 지역권 취득 시할 수 있죠?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는데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뭘 개설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해야 되므로 3번은 뭐죠? X고요. 4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죠. 따라서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도 뭐죠? X고 5번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하나요? 한 필의 토지에 되는 것은 승역지가 아니라 뭐죠? 요역지인 거죠. 따라서 뭐예요? X에. 다음 뭐죠? 2번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권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지역권을 취득 시효한 경우에 손해는 뭘 해줘야 돼요? 보상해 줘야 된다. 꼭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요 2번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아이고 을이 끝내주는 미인이어서 기억나시죠? 갑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해 가리개, 비 가리개, 눈 가리개를 먼저 만들어주기로 했다. 근데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면 병도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해줘야 된다. 까지 있잖아요. 그죠?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을이 병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이러한 내용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니까요.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25번입니다. 쌍무 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은 반복적이죠. 이제 더 이상 3번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뭐 할 수는 있어요?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이 청구를 하면 상대방은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4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인관계가 아니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번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한다. X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돼야 되는 거죠. 26번이죠.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목적물 인도 전에 이웃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가 됐어요. 저번 주에 했던 사례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례가 아주 전형적이에요. 후발적 불능이고 이웃의 화재가 전소됐다는 말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 모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고요. 위험부담이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뭐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옳은 설명은 4번이 되는 거죠.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을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을에 대한 목적물 인도 채무도 면한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7번이죠. 다음 기술 중 제3자를 위한 계약 효력이 아닌 것은 1번이 답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도 없고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좀 따로 기억하기를 바라는 건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보험, 신탁, 채무 면제 등은 이게 일종의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 봐요. 이익만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일이 없어요? 손해를 끼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보험, 신탁, 채무 면제 등은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계약만으로서 제3자는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줍사 해가지고 이 문제를 넣습니다. 답은 1번이죠. 28번이죠. 다음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거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X죠. 2번 해제나 해지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뭘 해야 돼요? 해지해야 되므로 1인이 하면 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3번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매매 계약만 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뭐죠? 제3자거든요. 따라서 제548조 1항의 단서의 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 해치지 못하는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물권까지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그 사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죠. 5번입니다. 매매 계약으로 매수인이 대금과 공과세를 부담하겠어요. 공과세는 뭘 말할까요? 전기세, 수도세를 말해요. 부수족 채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에 위반이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족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과세 지급을 태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가끔 보면은 공과세를 양도소득세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매수인이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긴 유효한 겁니다. 세금 회피는 항상 뭐죠? 유효한 거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수인이 3억에 샀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얼마가 나올 예정이냐면 5천만 원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매수는 얼마 주고 아파트를 산 거예요? 3억 5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요거는 그냥 매매 대금의 일부로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3억의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뭐죠? 3억 5천에 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안 준 거는 매매 대금 안 주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말하는 공과세는 양도소득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해요? 전기세, 수도세를 의미하고요. 전기세, 수도세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뭐하지 못해요? 해지할 수 없다는 것과 이것과 뭐하지 마세요? 혼란하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번이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2번이 답이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만 뭐가 돼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유상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질문은 X죠. 합의가 있고 요물계약이니까 실제로 지급돼야 비로소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3번이죠. 위약금으로서의 기능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원칙으로 우리 판례가 뭐로 이해합니까? 손해배상 예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3번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익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4번도 조심하셔야 되죠. 공탁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안 받아요. 안 받을 때 그걸 공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굳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원상회복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 착수 전이고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좀만 쉬었다가 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